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트로는 생략하고 바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눈의 미녀. 미녀와 야수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노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미녀와 다정한 야수의 로맨스? 아쉽게도 디즈니가 만들어 놓은 환상적인 동화는 이 회사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뿔 달린 거대한 황소괴물이 당연히 사람을 해치는 악당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괴물은 금은보화에 눈이 멀어 날카로운 칼을 든 미녀였죠. 알고 보면 이 야수는 매일 밤 스스로를 혐오해 비참하게 울부짖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동화 미녀와 야수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사실 뿌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에로스와 푸시케 이야기에 닿아 있습니다. 너무 예뻐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미움을 산 푸시케는 끔찍한 괴물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고 산꼭대기에 버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괴물의 정체는 사실 사랑의 신 에로스였죠. 모든 사람을 상처 입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맹수. 이게 바로 에로스가 상징하는 사랑의 파괴성이니 신탁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푸시케는 화려한 궁전에서 보이지 않는 시종들의 시중을 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이 모습은 동화 속 야수의 성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에로스의 다정함에 빠져 그를 점점 사랑하게 되죠. 하지만 로보토미 속 미녀는 어떨까요? 환상체 도감에는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녀의 눈이 초록색이라는 점이죠.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오 주인이시여, 질투를 조심하시옵소서. 질투는 사람의 마음을 농락하며 먹이로 삼는 녹색 눈을 한 괴물이니까요. 서양 문화권에서 녹색 눈은 시기와 질투, 탐욕을 상징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녹색의 달러와 합쳐지며 탐욕의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죠. 이 환상체는 억압 작업이 굉장한 고효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더 뽑아내겠다고 억압 작업을 2회 연속 실행하는 순간 기존의 야수는 죽고 작업을 하러 들어간 직원이 새로운 미녀와 야수가 됩니다. 에너지를 향한 관리자의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 화면 가득 도배되는 초록색 눈알을 마주하는 것이죠. 이 탐욕스러운 미녀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달리아라고 하는데요. 달리아의 일반적인 꽃말은 당신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지만 이 환상체의 행보를 보면 참 안타까운 역설이죠. 게다가 검붉은 색을 띠는 블랙 달리아는 배신과 슬픔을 뜻하기도 합니다. 설명을 보면 오래전에 이야기를 다한 꽃인 만큼 그 향기는 없다라며 본래의 아름다운 기능을 잃어버렸음을 명시하고 있죠. 반면 억압 작업이 아닌 본능, 통찰, 애착 작업을 하면 미녀와 야수의 체력은 회복됩니다. 동화 속 미녀가 성에 머물며 야수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던 그 평화로운 일상을 직원이 재현해주기 때문은 아닐까요? 야수는 자신을 해치려는 탐욕이 아니라 순수한 교감이 닿을 때 비로소 안도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죠. 이곳은 오직 효율만을 따지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이 환상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구원일까요? 미녀와 야수는 매일 자신을 혐오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굴레 속에서 차라리 삶을 끝내주는 것이 구원일지도 모르죠. 스스로 모르는 욕망. 동화 빨간 구두의 카레는 아름다운 구두를 신고 싶다는 허영심에 눈이 멀어 교회 같은 엄숙한 공간에도 빨간 구두를 신고 가다가 평생 멈추지 않고 춤을 추는 끔찍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에 온몸이 찢겨도 춤을 멈출 수 없자 카레는 결국 사형 집행인을 찾아가 자신의 발목을 도끼로 잘라달라고 애원합니다. 발목이 잘려나간 뒤에야 그녀는 겨우 춤을 멈추게 되죠. 로보토미에 등장하는 빨간 구두 역시 이 동화와 흡사합니다. 사실 너무 비슷해서 굳이 다뤄야 할까 싶었던 와중 환상체 도감의 한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욕망과 공격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원초화의 의지는 존재하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원초화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을 빌려와 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이성적인 자아, 사회적 도덕과 규칙을 따르는 초자아, 그리고 우리 내면에 숨겨진 가장 원초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본능, 바로 원초아입니다. 이 원초아는 도덕도, 논리도, 자비도 모릅니다. 오직 쾌락과 파괴, 공격성이라는 날것의 욕망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평소 우리는 사회적 규범과 양심이라는 끈으로 이 원초아를 간신히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초화는 그저 없애버려야 할 부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원초화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살고 싶다는 강력한 생존 본능도 바로 여기서 오니까요. 배고프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같은 아주 기본적인 욕망들 말이죠. 우리에게 원초화가 없다면 위험한 환상체가 탈주해도 도망치지 않아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로보토미의 빨간 구두는 원초화를 다루는 자아를 끊어버립니다. 구두가 뿜어내는 연기는 직원의 이성과 도덕관을 마비시키고 억눌려 있던 원초화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관찰 기록을 보면 구두를 신은 직원 A가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왔던 인지도 못하고 있던 욕망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기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원 A는 평소 짝사랑하던 동료가 에밀리라는 다른 직원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는 그녀에게 지독한 질투와 살의를 품게 됩니다. 자아가 작동하던 평소라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 그 본능이 구두를 신고 원초화가 깨어나자마자 폭주한 것이죠. 소름 돋는 사실은 직원 A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구두가 거짓을 속삭이거나 최면을 건 게 아니라 평소 원했던 잔인한 상상을 끄집어내어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등 떠밀었을 뿐이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는 억압된 것의 회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초화를 강제로 억누르면 그 본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갇혀있다가 기어코 비틀린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는 이론입니다. 원작 동화에서 발목이 잘린 구두가 숲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은 인간이 도덕이라는 도끼로 허영과 질투를 잘라내어 무의식 속으로 숨겼음을 의미합니다. 에고 웨폰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다리가 잘려나가도 멸할 수 없었던 집념은 혼자 숲길을 헤쳐나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다. 아무리 이성으로 누르고 잘라내도 무의식에 존재하는 원초화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찰일지에서 말한 원초화의 의지는 존재하는 것 같다고 확언한 이유가 이 본능의 불멸성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마법. 마녀가 준 독사과를 먹고 깊은 잠에 빠졌던 공주가 백마탄 왕자의 키스로 깨어나 꽃길을 걸으며 행복한 왕국으로 떠나는 이야기. 완벽한 해피엔딩의 대명사 백설공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축복하며 떠나간 그 자리, 흙바닥을 굴러다니는 한입 베어문 사과 조각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환상체는 바로 백설공주의 사과입니다. 격리실에는 말라비틀어진 나무줄기와 사과 머리를 가진 공주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사과의 한쪽은 무참하게 짓밟혀 뭉개져 있고 반대쪽은 시커먼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이미 죽은 해골처럼 보입니다. 백설공주의 사과가 격리실을 탈출하면 온 연구소 복도에 덩굴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덩굴은 이미 시들어서 건들면 바스러질 것 같지만 계속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생명력을 잃은 줄기들이 어떻게 계속 자라날 수 있는 걸까요? 이 기괴한 식물의 자양분은 다름 아닌 사과가 내뿜는 도끼에 중독되어 주변에 쌓여간 생명들의 시체더미였습니다. 이 사과의 사연을 알기 위해 관찰일지를 살펴보면 잔혹동화의 분위기를 풍기는 뜻모를 문장들이 가득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죠. 더 이상 아무도 오지 않는 방에 있는 마녀, 대답하지 않는 거울, 왕자가 아닌 왕과 함께 있는 공주, 마녀가 포기했다는 자신의 전부란 무엇이며 사과에 걸린 가장 강력한 마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의문들을 풀기 전에 가장 본질적인 궁금증을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유혹과 저주의 상징은 항상 사과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죄, 선악과를 떠올릴 때도 우리는 당연하게 사과를 떠올립니다. 목에 튀어나와 있는 목젖을 뜻하는 용어 역시 아담의 애플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삼키다 하나님에게 들켜 목에 걸려버린 흔적이라는 전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선악과가 사과라는 말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과가 이런 오명을 쓴 이유는 성경을 번역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말장난 때문인데요. 라틴어로 악을 뜻하는 단어는 말루스인데 사과나무를 뜻하는 단어 역시 말루스였습니다. 번역가가 선과 악의 열매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당시 유럽인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흔했던 사과를 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목에 걸린 사과라는 이야기는 백설공주의 플롯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담도 백설공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흙바닥에 버려진 사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앞서 던졌던 도감 속 의문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던 날 공주와 정원에 함께 있던 사람은 왕자가 아니라 백설공주의 친아버지인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녀는 왕비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요. 계모인지 친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원래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었겠죠. 하지만 딸인 백설공주가 자라나면서 왕의 관심과 사랑은 전부 공주에게로 쏠려버립니다. 왕은 이제 정원에서 공주하고만 시간을 보냅니다. 왕비가 머무는 방은 남편조차 발길을 끊어버린 차가운 공간이었던 것이죠. 사과가 떨어지던 날 마녀의 마음이 무너진 것은 자신이 이제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의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마녀는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전부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로움과 증오는 남아 사과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게 됩니다. 이 지독한 원한을 상속받은 사과는 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발에서 독사가가 된 게 아니었으니까요. 흙바닥에 떨어진 사과는 아주 순수한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백설공주도 오랜 시간 누워 있었지만 왕자가 찾아와 깨워주었잖아. 나도 여기서 기다리면 언젠가 누군가 나를 구하러 와주겠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왕자는 오지 않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에 채여 몸이 뭉개졌으며 새와 벌레들이 자신을 파먹었습니다. 그들은 도끼의 시체가 되어 주변에 쌓여갔죠. 에고 기프트에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 마법처럼 줄기와 나뭇잎들이 피어났다. 둘러싼 줄기들은 비참한 확신만을 각인시킨다. 사과에게 줄기가 피어난 순간은 비참했습니다. 나를 구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잔혹한 현실 앞에 순수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집착을 던다면 괴로움이 조금이나마 덜할 것이다 라는 문구를 통해 그럼에도 속으로는 여전히 사랑받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과의 미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백설공주의 사과 환상체는 작업 결과가 보통이어도 탈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웬만하면 손대기를 꺼려합니다. 에너지를 다른 환상체들로 채울 수 있다면 구석에 방치해두고 찾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축복받으며 떠난 동화의 뒷면처럼 격리실에 홀로 남겨진 사과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동화는 언제나 부적절한 것들을 가차없이 잘라냄으로써 해피엔딩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동화의 원전도 로보토미의 환상체들도 결코 먼 괴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저마다 상처와 도끼를 품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초상화죠. 오늘 준비한 환상체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언제나 평화롭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